대낮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나체로 흉기 난동이 일어났어요. 김기호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영문 모르는 폭행이 일어난 건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북구의 한 만두 가게인데요.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집어던지고 여성 조목원에게 집기까지 집어던집니다. 이번엔 뜨거운 어묵 국물을 떠서요. 쫓아가서 뿌려버립니다. 예, 다행히 이 여성은 문 뒤에 숨어 있어서 맞진 않았는데 이걸 막으려던 이 주인 아저씨는 부상을 당했고요. 이번엔 한 편의점 앞에서 이 걸레 자루를 들고 막 휘두르는 모습입니다. 길가에 가서도 지나가는 행인들한테도 마구마구 휘두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셈이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이거든요. 영상을 네,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할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7월 26일 오후 4시 54분에 부산 북구에 있는 한 그 상가 앞입니다.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저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남성이 들어와가지고 전혀 이 그 가해 남성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심기를 건드리거나 또는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집기를 던지고 뺨을 때리고 또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그 뜨거운 국물을 갖다가 붓기까지 해가지고 1차 난동을 했고요. 바로 이제 편의점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밀대를 들고 지나가는 행인을 이제 폭행을 하는 이제 2차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화장품 가게 진열대라든가 택시 보닛이라든가 유리를 내려치는 등 여러 가지 어떤 파손이 이어졌는데요. 또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상의를 완전히 그 탈의를 하고 난 뒤에 둔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함으로써 그 당시에 그 근처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피해자분은 분식집에 계신 피해자분은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좀 당시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팍 차고 들어오면서 한 사람은 넘어지고 한 사람은 또 뺨 때리고 나는 무서워가지고 저쪽으로. 그러니까 최명규 이제 별다른 이유 없이 낯선 사람에게 저런 일을 당하면은 당연히 이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별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 일이 본인한테 반복될 거라는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잠을 자다가도 꿈에서 떠오를 거고요. 그 가게에 있는 것 자체, 가게의 저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두려울 거고요. 아마 이전과 다르게 비슷한 용모와 비슷한 체격에 비슷한 성별의 손님이 오기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할 거고, 그래서 저런 일로 인해서 잘하던 가게를 접는 분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또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게 특별한 이유가 없이 저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는 그 특별한 이유에 해당되는 점을 제가 제거하거나 아니면 회피하게 되면은 다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란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거는 저 위치에 내가 존재하는 한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반복되어서 아무 일이 안 생긴다는 경험이 누적되기 전까지는 저 공포감에서 벗어나는데 어려운 과정이 있게 됩니다. 분식집에서 한 번 그리고 나와가지고 또 2차로 난동을 부리니까 이 피해자 부상자들도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게다가 저기가 좀 상가들이 많이 있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나 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었고 낮이었습니다. 낮에 당일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고 또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도 있고 식당 안에도 있는 상황에서 일단 1차적으로 식당 안에서는 분식집 그 주인 사장님이 다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고요. 이후에 둔기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휘둘렀을 때는 행인들이 놀라다 보니까 피하느라고 넘어지고 뭐 이런저런 2차 사고가 있어서 행인들도 한 7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런저런 인사사고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둔기로 아까 뭐 화장품 진열대도 깨뜨리고 뭐 택시 보닛도 내리쳤다고 하니까 이런 또 물질적인 사고도 피해 사항도 있었습니다. 오 교수님, 그런데 이런 범행들이 지금 간혹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불특정 다수범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현재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원인을 알고 어떤 피해를 당하면 그나마 본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갑자기 그 졸지에 당하는 그런 어떤 피해인데요. 지금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제 과거에 조현병의 경력이 있는데 약을 계속 복용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 불특정 다수 범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재해 있는 그 분노예요. 그 분노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그건 객관적인 분노가 아니라 이 사회가 자기를 상당히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관적인 그런 분노고요. 이 일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그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또 뭐 환청이라든가 또는 망상, 특히 이제 피해 망상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해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해치기 이전에 미리 선제적인 방어 전략으로서 저 사람들에게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당하는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공포스러운 거죠. 그렇죠. 이 남성 경찰이 잡았습니다. 어떤 상태였는지 경찰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환청이 좀 들려요, 이분이. 혼자서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 뭐 혼잣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 지구대에서. 조현병이 있다대, 그 가족분들이. 약을, 최근에 약을 거의 안 먹었어요.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6월 달에 처방을 받아갖고, 3개월치를 받아갖고 약을 거의 안 먹었어요. 약도 그대로 집에 그대로 있는 상태였고, 좀 갑자기 좀 그런 것 같아요. 원장님,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약까지 타왔는데 3개월은 먹지 않았다. 약을 꼭 먹어야 되는 거죠. 이런. 네, 안 먹으면 이제 증상이 재발하게 되는데요. 이제 조현병 치료제는 안 먹는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증상이 재발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중단했을 때 뭐 한두 달 안에, 어떤 사람은 서너 달 안에, 어떤 사람은 5, 6개월 안에 이제 증세가 재발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 약을 안 먹게 되는 거는 우리 보통 혈압약 빼먹거나 당뇨약 빼먹거나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자꾸 빼먹게 되는데 빼먹어도 그냥 괜찮게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나았다라고 이제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조현병은 환청이나 망상은 양성 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뚜렷하게 눈에 보인다고. 그러나 의욕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왠지 과거처럼 기억이 잘 안 된다거나 집중을 못 한다거나 하면 그 음성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양성 증상이 없어지고 나면 음성 증상이 인지가 되거든요. 예.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거를 약의 탓으로 잘못 오해합니다. 약을 먹어서 머리가 둔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취약을 중단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낙인 효과 때문에 중단하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조현병 약을 먹을 때마다 내가 조현병 환자라는 걸 갖다 확인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이제 일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약을 먹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면 본인이 자신을 갖다 조현병 환자라고 알아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을 안 먹음으로써 약을 안 먹어야지 내가 완치가 된 거고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먹는 경우가 있고요. 예. 마지막은 우리는 약을 안 먹으면 재발하는데 왜 약을 안 먹지라고 생각하다가 보면은 결국 약을 안 먹으면 재발하게 되고 약을 먹어야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합리적 사고가 가능할 때 있는 거잖아요. 조현병으로 인해서 생긴 환청이나 망상은 약으로 줄어들었지만 어떤 그런 인지적인 판단력 같은 부분까지는 완전히 좋아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을 먹고 재발하는 게 반복되더라도 본인의 입장에서 학습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야 헛간의 악의 친모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가짜 친모가 나타났던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늦어졌죠. 실제 친모를 찾는 게 아이가 발견되고 벌써 보름이 지나서 드디어 친모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다. 일단 경찰은 다시 한번 마을에 있는 CCTV를 다 분석을 했고 주변의 산부인과를 다 탐문 수색을 해서 혹시나 최근에 아이를 낳은 뭐 환자가 있는지 산모가 있는지 확인 작업을 걸쳤고요. 그 가운데 한 산부인과에서 우리 병원에 출산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상한 환자가 있었다. 어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산모가 병원에 와서는 그럼 아이는 어디 있냐고 했더니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잠시 맡겼다라고 말을 하고 진료를 받고 간 환자가 있다. 여기에 이제 경찰이 이 사람이 수상하다 싶어서 그 집을 방문을 했고요. 그 여성에게 결국 그래 내가 그 아이의 친모다라고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이 친모는 이후에 뭐 사법 처리가 될 테지만 김남국 변호사님 원래 나타났던 가짜 친모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수사에 굉장한 혼선이 있었거든요. 네, 굉장한 수사에 혼선을 줬죠. 당시에 이제 진술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울면서 울먹이면서 내가 친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로서는 진짜 정말 맞는 친모다라고 이 특정해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뭐 DNA 확인 결과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에 혼선을 주고 범인을 도피시킨, 은닉시킨 그런 혐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고 또 당시에 이 40대 여성이
우울증과 좀 정신적인 문제로 허위 진술을 좀 한 것 같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경찰로서는 현재 지금 이 영화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수사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범인을 은닉할 고의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건에서 다른 여죄까지 수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도대체 이 친모는 왜 아이를 유기를 했을까요? 경찰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양육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유기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장혜영 교수님, 이게 아이를 유기할 때 같이 간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간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떤 부모가 되는 거죠. CCTV에 잡혀 있는 그 차량이나 뭐나 이런 것들 아마 TV에서 보셨을 텐데 예. 그 차 안에는 유기됐던 영아와 엄마, 친모만 타 있었던 게 아니라 성인 한 명, 남성의 얼굴이 또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궁을 하고 조사를 한 결과 남편, 어쩌면 아이의 아빠인 거죠. 같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일단 그 친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뒤늦게 알고 혼자 몰래 아이를,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남편한테.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혼자 몰래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유기하러 가는 저때 남편에게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를 친모에게 데려다 줘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남편은 다시 말하면 모르는 남의 아이를 자기 예. 아내가 데려다 주는 줄 알고 운전해서 간 거고 남편이 운전한 차량을 타고 와서 이 여성은 이 아이를 친모에게 데려다 주고 올게 하고 나가서 버리고 왔다라는 게 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정말 아내가 임신한 걸 몰랐을까 이런 의문이 남긴 합니다만 어쨌든 친모의 진술은 그렇습니다. 그 친모의 현재까지의 진술이 예. 이렇다는 거고 이 진술은 확인을 해봐야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지금 왜 그러냐면 친모가 자기 남편에게 아이를 자기 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왜 예. 그러냐면 이 남편과는 그 어떤 오랫동안 그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이를 우리 아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남편이 여성 자기 부인이 이 아이가 자기 아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했을 수가 있고 진짜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아내에 있어서의 약간 부정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이상 이렇게 터치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어쨌건 간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이 남편이 아내의 임신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면 이 여성이 약간 몸이 평소에 약간 좀 이렇게 체구가 있어가지고 예. 이 임신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경찰은 남편의 사전 인지 여부도 지금 함께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걱정되는 거는 김기혁 아나운서 이 아이의 상태인데 당시 네. 헛간에서 발견됐을 때 긁히고 벌레에 물린 자국들이 많았었죠. 맞습니다. 거기 그 집에 살고 있던 할머니에게 발견이 돼서 마을 노인들이 함께 이 아이를 씻겨서 병원으로 후송을 했죠. 병원을 치료를 잘 받고 지금은 이제 양육시설로 옮겨진 상태인데 예. 어쨌든 건강에는 이상이 없고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팥과 소금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을 왜 가지고 다녔을까? 그런데 주말 사이에요. 고유정이 긴급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또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그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살인죄 체포인데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감. 살인죄 체포인데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감. 경찰이 고유정을 지하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하는 영상입니다. 살인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긴급 체포 영상인데요. 저게 고유정이 범행을 저진 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난 한 6월 1일 오전 10시 반경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고유정이 살고 있었던 청주의 아파트 이 지하 주차장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보시는 영상 화면처럼 경찰이 고유정을 잡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의 잠복에 있다가 고유정이 나타나자마자 살인죄 혐의로 체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혐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고유정의 반응이 너무나 정말 황당한데요. 지금 표정 보시면 어안이 벙벙한 것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왜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당했는데라고 하면서 전혀 영문도 모르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고 지금 옆에 지금 고유정이 지금 이제 옆에 형사가 체포를 하면서 작은 박스를 이렇게 들고 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고유정이 당시에 이 오른쪽에 종이 상자 들고 있었는데 이것은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체포되어서 결국에는 호송되는 과정에서는 또 일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체포당할 당시에 왜요? 제가 당했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죄로 체포한데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갑. 오전 10시 32분경으로 살인죄를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왜요? 변호인이 설명할 수 있고 불리한 샷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 접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 이거 당했는데. 인정된다고. 그럼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아까 쓰레기 올라왔는데 일단 차에 타시죠. 어차피 들어가세요. 일단 타세요. 오 교수님, 저 영상에서 고유정이 딱 체포가 되는 순간 왜요? 제가 당했는데 이게 그동안 남편을 살해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 잘못 봤는데요.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아마 내부적으로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는 교통 위반을 해가지고 교통경찰에게 스티커를 밟아봤는데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유정이 같은 경우는 보통 남성 살인범들도 저게 검거되는 순간은 뭐 저항을 하거나 도망을 가려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 모습만 보게 된다면 본인은 애써 겉으로는 어리둥절하면서도 속에 있는 그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여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체면을 걸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마 이 A안, B안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뒤에는 이제 그 경찰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생각보다 빨리 왔다는데 저기는 나오지 않는데요. 본인이 아마 A안, B안으로 해가지고 혹시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저때 당시에 이제 쓰레기 버리러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요라고 하는 것은 왜 저를 갖다가 잘못 골랐는데요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는 이때부터 자기는 그 상황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자기는 피해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상대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이 저 체포 당시에는 부인을 했는데 차에 올라타서 바로 그 다음이에요. 차에 올라타서는 바로 또 인정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저 때만 해도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나서 마치 자기가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 남편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까지 조작을 하는 걸 우리가 이미 다 이제 증거자료로 공개가 돼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 때까지만 해도 경찰이 왔을 때 자신은 그 시나리오였겠죠. 자신은 성폭행을 당할 뻔한 피해자이고 남편은 나가서 실종된 사람. 그래서 아마 왜요? 제가 당했는데요. 자기가 우발적 살인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내가 오히려 당한 사람이다. 난 가해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차 안에 타서는 이제 데리고 온 경찰들 중에 여성이 당연히 인력이 있었겠죠. 여성 피의자를 용의자를 잡아가는 과정이었었으니까. 여성 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한 게 맞느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실종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단어를 꺼내니까 이제 아까 A안, B안, 오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B안을 떠올렸겠죠. 우발적인 살인. 그러니까 거기서 또 순수하게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우리가 이제 보도됐던 내용대로 말을 한 겁니다. 살인한 건 맞지만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제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라고 또 순순히 차 안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 고유정의 그 짧은 순간의 심리적 변화 과정은 거부하다가 차에 올라타서는 바로 생각보다 빨리 왔다라고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아마 경찰이 자신을 갖다 부르더라도 집으로 이렇게 체포를 하러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경찰서로 오라고 하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속을 합니다라고 얘기하든가 보통 이런 거를 생각했었던 거지요. 이렇게 긴급 체포 자체는 도저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일단 머리에 있는 대로 부정을 하듯이 부정을 한 거지요.
그러나 일단은 차에 탄 다음에는 예. 자신이 범행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됐다는 걸 갖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태도가 바뀌게 된 거죠. 혹시 사체는 처리를 했지만 범행 도구까지는 본인이 계획한 시간까지, 그러니까 잡히는 순간까지 처리를 못했거든요. 그 부분을 혹시 염두에 둔 걸까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완전 범죄를 그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시신을 뭐 이렇게 처리했 또는 훼손했을 때 사용했었던 모든 도구를 포함해 가지고 완벽하게 그 버리는 그 단계가 지나고 온 뒤면은 본인이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사실은 그 이전에 말이죠.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그 고유정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제가 피해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완전히 자기가 이 쓰레기라든가 다 버리고 난 뒤에 올 줄 알았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본인이 검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본인의 어떤 그 시간 타임 스케줄보다는 더 빨리 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보입니다. 예상한 것보다는 빨리 왔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유기한 사체는 발견도 못했고요. 혼선을 빚었던 장면이 곳곳에서 눈치가 보여졌는데 전 남편 동생의 얘기를요. 한번 좀 들어보고 대화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9시 반쯤에 카톡을 했는데 10시쯤에 답장이 오긴 했어요. 10시 넘어서. 형님께서는 목적어와 주어가 확실히 보내거든요. 카톡 내용을. 그게 혹시 좀 급하게 보낸 티가 나더라고요. 제가 언제 와 라고 얘기하니까 할 거 많아서 들려가야겠다 이렇게 하나 오고, 그리고 충전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후에 핸드폰 조작은 고유정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10분에 바로 전화를 했는데 그때부터 핸드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계획이 됐을 수가 있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그러니까는 본인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도 전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범행 추정 시간은 5월 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9시 50분인데요. 이 문자 메시지가 친동생에게 간 시간은 10시 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하고 나서 이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그 전 남편 인척하고 동생에게 카톡을 이제 보낸 거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데, 이게 사실 이제 그 동생이 이야기하기로는 원래 내 형이 이제 오타 같은 것도 잘 없이 문자 잘 치는데 이상하게 급하게 보낸 것처럼 그 문자에는 오타도 많고 좀 그 이후로도 답장이 그리고 계속 없고 전화기도 꺼져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남국 교수, 초기에 경찰에서는 살인이나 살해가 아니고 실종의 무게를 두고 했던 것이 고유정 때문인 거였잖아요, 당시에. 네, 맞습니다. 경찰이 27일, 그러니까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25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뒤에 전화를 걸었는데 고유정이 그 전화를 받고 내가 피해자다. 남편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는데 성폭행 미수에 그쳤고 그 길로 펜션을 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진술만 한 것이 아니라 고유정은 남편과 보냈던 문자까지 경찰에게 전송을 하면서 경찰을 좀 믿게 했는데요.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성폭행 미수와 폭력으로 고소를 하겠다. 고유정이 남편에게 이렇게 보낸 것처럼 하고요. 남편은 고유정에게 미안하다. 뭐 성폭행 하려고 한 것에 미안하다. 취업도 해야 하니까 고소하지 말아달라라는 이런 문자를 보낸 것처럼 고유정이 본인이 남편의 휴대폰을 사용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이 해당 문자를 보고 남편이 범행을 이렇게 저지르고 극단적인 그 범행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 조금 저는 의아한 것이 사실 요즘에 보험회사도 사고가 발생하면 위치 추적을 아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초기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범죄 의심점, 혐의점을 좀 가지고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초동 수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지적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 아쉬운 건데, 원장님, 글쎄요. 고유정의 말을 왜 경찰이 더 믿었을까? 전 남편의 동생이나 그 주변인들은 아닐 것 같다고 계속적으로 경찰에 얘기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휴대폰 메시지나 이게 거짓 증거로 밝혀졌지만 어쨌든지 간에 고유정의 진술은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었고요. 가족들의 진술은 참으로 슬픈 얘기지만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경찰은 일단 증거가 있는 쪽에 어느 쪽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에서 증거가 있는 쪽을 먼저 수사하다가 그 증거가 맞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는 증거가는 없었지만 의욕적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는 쪽으로 본인들이 어떤 그 논리가 적용되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다음에 또 거기에 더해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 우리는 쭉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살인범은 이래, 이거는 살인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라는 어떤 그 인상이라든가 감각을 갖다 무의식적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고유정이라는 인간이 전형적인 어떤 살해범에서 전형적인 범죄자에서 좀 벗어나 있는 느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게 만약에 고유정이 원래 고유정을 숨기고 자기가 의도했던 거라고 가정하면 심리전에서 밀리게 된 거고요. 예. 만약에 그래 고유정이 의도한 게 아닌데 원래 고유정의 존재 자체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참으로 범죄자의 전형적인 범죄자에서 굉장히 벗어난 예. 어떤 그 비상식적이고 예외적인 범죄자를 만나게 되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도 있었던, 눈치를 챌 수도 있었던 정황이 펜션 주인의 얘기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네, 범행 현장이 뭐 제대로 보존됐냐 안 됐냐 이 부분도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 펜션 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범행이 일어난지를 몰랐으니까 본인은 얼른 이제 청소가 끝나고 다른 손님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고유정의 계획과도 조금 어긋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고유정의 계획대로라면 솔직히 문자 메시지 이런 걸 보는 걸 봐도 이건 우발적인 게 아니죠. 너무나 치밀한 계획이 있죠. 증거 자료까지 만들어 놓는. 어쨌든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를 하고 나서 아마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을 본인은 2박 3일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정작 살인이 일어나고 바로 다음 날 26일 고유정의 계획은 이걸로 안 되겠다. 하루가 더 필요하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션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원래 예약한 날짜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인데 1박을 연장하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 펜션 입장에서는 이미 그 다음 날부터 다른 사람들의 손님이 예약이 되어 있다 보니 1박 연장이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지금 추가적으로 새롭게 드러난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이고 예. 방을 빼는 날 27일 날 고유정이 다시 펜션 주인에게 그러면 하루 연장이 안 되면 퇴실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달라 연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퇴실 시간은 뭐 1시간, 2시간 연장은 가능합니다만 추가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30분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아마 펜션 주인이 말을 한 것 같고 예. 당일날 방을 빼는 날 펜션 주인이 이제 고유정 씨 집을 와서 보니 원래는 엄마 아빠 아이끼가 있어야 되는데 고유정 씨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고 예. 무엇보다 펜션 주인이 기억하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여자 향수 냄새가 문을 열자마자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에서 생각하지만 무언가를 은폐하고 숨기기 위해서 향수를 뿌렸다고밖에 그렇겠죠. 추정할 수 없는 예.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왜 초기 수사에서 놓쳤는지 좀 계속적으로 아쉬운데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이 원장님, 고유정이 팥과 소금을 가지고 다녔다. 이거 귀신 쫓는다는 이 미신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러나 결국은 이거는 뭔가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피해의식에서 발동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 피해의식은 또 상당한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고유정이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에서도 상당한 분노를 보인 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예. 고유정이 남편을 갖다 살해한 이유는 결국 남편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 때문에 인생이 망쳤다. 남편이랑 같이 있게 되면은 자신의 결혼이 망가질지도 모른다. 결국 그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자기가 항상 주위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자기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왠지 나쁜 일이 생기고 운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거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팥과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본인한테 생길 수 있는 불행을 갖다 본인이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본인이 분란을 갖다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런 범행 이후에 고유정이 보였던 그런 태어난 모습과 팥과 소금을 가지고 다니는 고유정 이 두 개의 고유정이 같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결국은 태어난 모습을 갖다 가지기 위한 도구는 팥과 소금인 겁니다. 나에겐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체포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의 전 남편으로 인해서 꼬였지만 나는 전 남편을 확실히 제거하고 이제 잘 살 거야. 그게 나를 막아주고 지켜줄 것이다? 그러다 가끔 불안할 때는 팥과 소금을 통해서 뭔가 재해를 갖다 피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불안한 거를 갖다 외부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이 하는 걸 우리가 수사라고 하거든요. 수사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팥과 소금으로 본인을 정화한 겁니다. 고유정이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냐 계속 놀라고 있지만은
고유정도 본인도 조금 불안한 듯한 느낌의 뉘앙스 메모가 좀 있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본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렇게 예. 잔혹한 범행을 한 이후에 좀 전에 나왔던 이 팥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무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액막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뭐 서양 같은 경우는 뭐 마늘 같은 거, 십자가 같은 걸 쓰고 뭐 이거 우리 동양 쪽에서는 특히 한국은 팥하고 소금을 갖다가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 귀신을 갖다가 쫓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속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메모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두 개가 있습니다. 먹은 게 없다, 약을 억지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예. 먹은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기의 그 내면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이런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면적인 심리를 갖다 거기 적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약을 억지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약이 이제 뭐 이 수면제인지 아닌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간 이제 본인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방어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뭔가 자고 먹고 해야 되는데 예. 그래야만 이제 앞으로 완전 범죄를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다짐을 그런 메모로 써놓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김기혁 아나운서,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해서도 일단 경찰은 수면제 쪽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의붓 아들에게는 사실 그 수면제 성분이 검출이 되지 않았는데 예. 이 현 남편이 의심하는 것은 자신에게 수면제를 줬을 것이다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차를 건넸는데 이 차를 마시고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서 잠에 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염색약을 권유하면서 예. 그 염색을 하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이 약물이 검출되지 않도록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어떤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과 연관돼 가지고 지금 뭐 지난번에 뭐 연예인이 그 검찰에 출두할 때도 염색을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금년 1월 달부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반인들에게 그 전파가 됐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것이 염색을 시킨 것이 처음이냐 아니면은 또 하나는 언제 염색을 시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얘기하는 거로 봐가지고는 염색을 처음 시킨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바로 염색을 시킨 그 고유정이가 적극적으로 시킨 것이 바로 그 당시에 했다라고 한다면 이 알겠습니다. 수면제 성분 검출과 연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광주 클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쿵쾅쿵쾅 음악 소리가 나던 클럽의 내부가 쿵하고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광주의 한 클럽 풍경인데요. 지난 27일 많은 사람들이 이 클럽의 1층 복도와 2층 테라스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네, 이 남성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라스의 바닥이 갑자기 이 남성에게 무너져 내린 건데요. 이 남성은 손으로 무너져 내리는 시설물을 받칩니다. 예. 네.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남성들과 클럽 이용객들이 함께 이 테라스를 받치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자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음악은 멈췄고 예.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무너진 2층 테라스를 함께 떠받들고 구조를 돕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일단 위에서 천장이 내려앉으니까 그 안에 있었던 뭐 종업원, 손님들이 천장을 손으로 지탱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망자가 2명이고 부상자가 25명입니다. 근데 장 교수님, 이번에 예. 광주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있었거든요. 예, 실제로 저 자리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혹은 뭐 같이 갔던 선수들이 여러 명 있었고 실제로 부상자 안에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 또 뉴스가 되고 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미국 여성 선수들 수구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금메달 딴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클럽을 찾았던 선수들이 대거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 예. 미국 수구 선수 한 명은 심지어는 부상이 조금 심해서 다리 부분이 좀 약간 찢어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꿰맬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다행히 뭐 다른 선수들은 그냥 바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그냥 간단한 조치만 받고 선수촌으로 복귀할 정도의 부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 어쨌거나 이런 국제대회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런 참사를 같이 당했다라는 것 또한 좀 문제가 돼 보입니다. 예, 갑자기 클럽에서 왜 천장이 무너졌는지 경찰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중축 내지는 개축이 일부 확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사실과 관련해서 지금 충분하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클럽 내부의 영상을 보셨지만 천장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그러니까 나무 합판처럼 이렇게 대떠놓은 게 이렇게 떨어진 건데 이게 불법으로 증축된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일단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2층 난간에 이제 불법 증축이 된 그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그 위에다가 이거 끈으로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그 철선 같은 것으로 이렇게 그 연결시켜 놓은 것으로 소위 얘기하는 그 뭐 어떤 그 방구 동요 매듯이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클럽 인허가 그리고 개축과 증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위법 사항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 공무원과 그리고 이제 클럽 공동대표 2명 그리고 영업부장 1명 이 3명에 대해서 이제 불구속 입건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사고 원인이 바로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김기혁 아나운서 클럽 내부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 중축해놓은 그 합판을 대놓은 위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통으로 한 층으로 되어 있는 클럽인데 양쪽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반 모양의 테라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2층으로 복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 한 켠으로 올라가서 사실 이쪽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클럽에서는 불법 증축을 했던 것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와이어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하부에는 받치는 기둥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몸을 움직이면서 춤을 추다가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이면은 사람이 많이 몰릴 테고 그곳에 한꺼번에 사람이 몰렸을 경우에는 당연히 받는 하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김남국 교수 이 클럽에 대해서요. 이미 한 번 사고가 난 데서 또 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 사고가 난 것이 아니었는데요. 지난해 6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복층 구조물은 맞은편에도 똑같이 설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사고가 난 지점은 이번에 사고가 난 복층 구조물 맞은편에서 있었습니다. 해당 복층 구조물의 바닥이 강화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강화유리 한 면이 이렇게 깨지면서 그 위에 있었던 25살 여성이 그대로 추락해서 2.5m 아래로 추락을 해서 무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해당 이 사고로 인해서 클럽 업주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당시에 안전과 관련되어서 관할구청이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사고를 좀 미연에 막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좀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25살 B 씨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업주는 벌금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서 그랬을 수는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전치 6주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2.5m 아래로 떨어져서 강화유리와 함께 이렇게 다쳤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0만 원의 벌금이 너무 양형이 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어떤 사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관할구청에서 좀 나가가지고 안전점검을 좀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안전점검은 딱 한 차례밖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 특히나 사실은 최근에 이 승리 버닝썬과 관련되어서 클럽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클럽의 안전 문제라든가 마약이라든가 클럽 운영과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어떤 점검이 있었어야 됐는데 해당 부분을 전혀 이렇게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구청의 관리 감독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합의금 200만 원쯤 앵커님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는 법적으로 뭐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와 합의하는 걸 떠나서 사회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이게 불법적으로 증축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면적이 되지도 않는 데를 억지로 늘려서 안전 점검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피해자의 합의금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불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여기에서 사람이 다칠 정도의 큰 사고가 있었더라면 이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뭐 3년간 한 차례도 안전 점검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춤 허용업소 이런 데 대해서는 1년에 두 번까지는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2번커녕 3년에
전에 한 번 나왔다라는 거고 그 한 번도 버닝썬 사태 터지니까 나왔다는 거고 그때 나왔던 것도 안전점검을 한 게 아니라 마약이나 성매매가 있는지 정도의 수사라고 갔다라는 걸 보면 3년에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아예 없었다라고 하면 돼요. 안전점검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보고 뭐 관련 구청의 문제이건 아니면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간 경찰이건 어딘가 분명히 책임 소재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김남국 선생님,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고 또 감성주점으로 운영이 됐다. 원래 음식점에서는 춤 못 추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일반 음식점으로는 당연히 춤을 출 수가 없는데 아마 세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반 음식점으로 또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서구청에서 또 조례를 바꿔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또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조례가 바뀐 이후에 이 조례에 대한 어떤 그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건데 조례가 예외 단서 조항을 둬가지고 그 이전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조례를 바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서구청에서 이 구의 어떤 조례를 바꾸는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클럽 이익단체들이 조례를 바꾸는 과정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점검이 없었고 조례를 바꾸는 과정에서 업종 변경이 가능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또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도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최명기 원장님, 그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보인 모습을 보면은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모습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클럽에 가고 이런 활동을 즐기는 분은 굉장히 좀 활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런 상황이 있었을 때 몸으로 굉장히 빨리 반응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저기 닫혀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또 저분들이 아는 분이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들이 그걸 이제 구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기 와 있던 분 중에 일부분이 이제 외국인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리고 아마 저기 외국인이고 또 그 외국인들이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대회에 관계된 사람이라는 거는 일부 유추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거를 더욱더 빨리 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됐고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선의 의도도 있지만 만약에 사고가 더 커지게 된다 그랬으면은 조사가 더 많이 진행이 되고 본인들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어떤 종업원이라든가 그런 당사자들은 더욱더 기민하게 대처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 출동했던 소방대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민들이 맨몸으로 구조물을 받치고 있어가지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 약방문이 분명해 보입니다만 일단 광주시에서 대책을 내놓고는 있어요. 일단 이제 지금 안전점검이라든가 업종 변경이라든가 하는 이 조례 수정 문제 때문에 광주시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오전에 이제 이용석 광주시장 주재로 해서 이제 긴급 확대 간부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얘기가 된 것은 사고가 난 클럽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 규명 그리고 이제 처벌 그리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건절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시 예하의 5개 자치구의 모든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단속 과정에서 반발과 저항은 이제 광주시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이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제 지금 보도에 대해서는 저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사실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 광주시가 감독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